지금 이 순간 당신의 휴대폰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로 꺼져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기 단 10개의 손가락으로 거대 기업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8살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뒤에는 세상이 버렸지만 아이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낸 한 남자가 있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적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청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버려진 컨테이너 단지 위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죠. 들이닥친 경찰들이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를 거칠게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남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안 돼. 제발 그 애한테는 손대지 마. 하지만 경찰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남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고작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아빠진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이는 겁에 질려 울기는커녕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놔줘요. 안 그러면 이 도시의 모든 신호등을 빨간불로 바꿀 거예요. 경찰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인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아이의 태블릿 화면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도대체 이 부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이 시작된 8년 전 겨울로 돌아가 봅니다. 박도훈 씨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분을 숨기고 숨어 사는 도망자였죠. 그는 원래 국내 굴지의 보안 기업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빚더미에 앉은 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손가락질했고 도훈 씨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폐차 예정인 고급 세단들을 압축기 안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프레스기가 내려오려던 찰나 도훈 씨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쇳덩이가 찌그러지는 소음 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소리. 그건 고양이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도훈 씨는 황급히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폐차 직전의 차량 뒷좌석 문을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 구석, 핏자국이 낭자한 담요 속에 갓 태어난 핏덩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차와 함께 처리해버리려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도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가느다란 은색 인식표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엔 아무런 이름도 없이 복잡한 숫자들만 적혀 있었죠. 이걸 어쩐다. 신고하면 내 신분이 드러날 텐데. 도훈 씨는 갈등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자신이 수배 중인 산업 스파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테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그 작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도훈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나 너나 세상에서 버려진 목숨이다. 우리끼리 살아보자. 도훈 씨는 아이를 자신의 낡은 컨테이너 숙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결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도훈 씨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고물 컴퓨터 부품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자랐죠.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도훈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발달이 늦은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형편이 못 되어 발만 동동 구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훈 씨가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잡한 회로도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옆에서 놀던 4살배기 한결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훈 씨가 쥐고 있던 전선을 빼앗더니 전혀 엉뚱해 보이는 곳에 꽂아버렸습니다. 한결아, 위험해. 그거 아니야. 도훈 씨가 소리치며 막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지직거리던 라디오에서 맑고 선명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에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기가 흐르는 회로 기판을 빤히 바라보며 방긋 웃었죠. 한결이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기의 흐름, 데이터의 파동을 색깔이나 패턴으로 인식하는 공감각적 천재성을 타고난 아이였죠. 그날부터 도훈 씨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대신 컴퓨터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사과라는 말보다 입력과 출력을 먼저 배웠고 동요 대신 코딩 알고리즘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결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이미 도훈 씨가 과거에 만들었던 보안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준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도훈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한결이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고물을 줍고 밤에는 한결이와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코딩 놀이를 하는 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도훈 씨가 몰래 일하던 데이터 센터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도훈 씨는 정직원이 아니라 야간 청소부로 위장 취업해 서버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버실의 모든 경고등이 붉게 변하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디도스 공격이야? 방어벽이 뚫리고 있어. 메인 서버가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보안팀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이 도시의 전력망을 장악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시 전체가 정전되고 병원의 산소호흡기마저 멈출 위기였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구석에서 걸레질하던 도훈 씨는
본능적으로 서버 관리자 단말기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내가 옛날에 설계했던 코드의 변종인데. 도훈 씨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방어막이 뚫리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정체가 탈로 날 위험을 무릅쓰고 키보드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 도구함 속에 숨어있던 한결이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비켜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결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숨어. 도훈 씨가 기겁하며 아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한결이는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모니터의 불빛을 받아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이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파란색이 너무 많아. 빨간색으로 길을 막고 초록색으로 덮어버리면 돼. 한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복잡한 해킹 코드가 그저 색색깔의 블록 놀이처럼 보였던 걸까요? 엔터키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1분, 도시를 마비시켰던 최악의 해킹 공격이 8살 꼬마의 손끝에서 허무하게 진압된 것입니다. 서버실의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황급히 한결이를 안아들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CCTV가 없는 뒷골목을 달려 집으로 돌아온 도훈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한결아, 아빠가 밖에서는 절대 실력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지. 사람들이 알면 우리 둘 다 잡혀간다고. 하지만 한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슬퍼 보였어. 그 기계들이 아빠를 괴롭히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혼내준 거야. 도훈 씨는 할 말을 잃고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무심코 남긴 그 방어 코드가 얼마나 위험한 흔적을 남겼는지를 말이죠. 같은 시각 대한민국 최고 기업 제니스 그룹의 최상층 회장실.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최태성 회장의 책상 위에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최태성은 8년 전 자신의 친형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회사를 가로챈 인물이었죠. 그는 보안팀장이 가져온 로그 기록을 훑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이번 데이터 센터 공격을 막아낸 로그입니다. 그런데 패턴이 이상합니다. 기존의 보안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뭐, 뜸 들이지 말고 말해. 마치 8년 전에 돌아가신 전 회장님이 즐겨 쓰시던 방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최태성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형의 유령이 돌아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떠 있는 코드는 분명 형의 시그니처와 형이 그토록 아끼던 그 기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낳았던 그 아이, 처리했다고 했잖아. 확실해? 최태성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폐차장에 넘겨서 압축까지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 코드는 귀신이 짰다는 거야? 당장 찾아내. 위치 추적해서 쥐새끼 한 마리까지
싹 다 잡아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최태성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평온했던 도훈 씨와 한결이의 일상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니스 그룹의 최정예 해결사들이 도훈 씨의 컨테이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며칠 뒤 도훈 씨는 평소처럼 고물을 줍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낯선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도훈 씨는 짐수레를 내팽개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아, 도훈 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부서져 있었고 한결이는 방구석에서 낡은 태블릿 PC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서 있었죠. 이 꼬맹이가 그 대단한 코드를 짰다고? 믿을 수가 없군. 사내 중 하나가 한결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훈 씨는 괴성을 지르며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무자비한 주먹질에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사내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태성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도훈 씨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도훈 수석, 살아있었군. 내 형을 죽인 기술을 훔쳐 달아나더니 이젠 내 형의 핏줄까지 훔쳐서 키우고 있었어? 무슨 개소리야. 한결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유전자 검사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가 나오나? 천만에. 저놈은 8년 전에 죽어야 했던 내 조카 최시우야. 도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결이가 제니스 그룹의 핏줄이라니. 최태성은 한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시우야? 작은 아빠란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지. 최태성이 한결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한결이가 매섭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도훈 씨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최태성은 표정을 굳히며 명령했습니다. 애는 차에 태워. 그리고 저 남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안 돼. 아빠. 한결이의 비명이 좁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태블릿을 든 8살 한결이는 경찰들을 향해 차갑게 경고했던 그 장면 말입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빠가 위험하다는 것도요. 한결이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빨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니스 그룹의 메인 서버를 폭파시킬 수 있는 디지털 폭탄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8살 아이의 협박. 과연 도훈 씨와 한결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결이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까요? 아빠, 안 돼. 이거 나. 아이의 처절한 비명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8살 한결이의 작은 손은 거대한 공권력과 재벌의 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아이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는 경찰의 군합발에 짓밟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도훈 씨는 바닥에 처박힌 채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태성 회장의 검은 세단 뒷좌석으로 끌려 들어가는 한결이의 모습이 닫히는 차 문 틈으로 보이는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도훈 씨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잔인하게 찢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로 막힌 차가운 방, 눈을 찌르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도훈 씨는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박도훈 씨, 당신 진짜 간도 크네. 대한민국 서열 1위 제니스 그룹의 후계자를 납치해서 10년 가까이 쓰레기장에서 키워. 당신 제정신이야? 도훈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납치라니요. 버려진 애였습니다. 폐차장에서 압축기에 눌려 죽을 뻔한 걸 내가 구했다고요. 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설 쓰지 마세요. 8년 전 교통사고로 행방불명됐던 최시욱 군, 아니 한결이 유전자 검사 결과 최태성 회장의 조카라는 게 99.9%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당신 과거에 제니스 그룹 보안연구원이었지? 회사에 앙심 품고 기술 빼돌리려다 걸려서 쫓겨난 주제에 복수하겠답시고 회장님 조카를 유괴해? 이거 완전 악질이구만. 도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한결이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최태성의 조카였다니. 운명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자신이 유괴범으로 몰린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악마 같은 최태성의 손에 한결이가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년 전 갓 태어난 조카를 폐차장에 버려 죽이려 했던 그자가 이제 와서 조카를 데려갔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아이를 또다시 해치거나 아니면 아이의 천재성을 이용하려는 수작이겠죠. 도훈 씨는 조사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놈이 범인이야. 최태성이 애를 죽이려 했다고. 그 애를 저기로 보내면 안 돼. 다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도훈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벽을 긁으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결이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제니스 그룹 본가의 거대한 저택, 높은 담장과 수십 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인 그곳은 화려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한결이는 2층의 넓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푹신한 침대, 최고급 장난감, 사내진미가 차려진 밥상. 하지만 한결이는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부서진 태블릿 조각 대신 자신의 무릎을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공감각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 저택은 온통 차가운 회색과 날카로운 보라색 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감시, 그리고 욕망의 색깔이었죠. 아빠와 함께 살던 좁은 컨테이너, 박스의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똑똑. 방문이 열리고 최태성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삼촌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밥은 좀 먹었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서 주방장이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한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시우가 아니에요. 한결이에요. 그리고 아저씨가 우리 아빠 데려갔잖아요. 아빠한테 보내줘요. 최태성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한결이의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우야, 잘 들으렴.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란다. 너를 유괴해서 8년이나 고생시킨 범죄자야. 너를 이용하려고 데리고 있었던 거라고. 거짓말. 한결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빠는 나를 이용한 적 없어요. 붕어빵 하나를 먹어도 꼬리는 나 주고 머리는 아빠가 먹었어요. 춥다고 하면 자기 패딩 벗어서 나 덮어줬어요. 아저씨 눈에는 보이죠? 거짓말할 때마다 입 주변에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최태성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녀석 역시 보통이 아니다. 최태성은 형 박도훈을 닮아 소름 끼치도록 영악한 이 아이를 보며 가면을 벗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한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머리가 좋다더니 눈치도 빠르구나. 좋아, 솔직하게 말하지. 내 그 가짜 아빠 박도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감옥에 있어. 아마 평생 거기서 못 나올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한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태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재주가 꽤 쓸만하다며? 내 회사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라. 아주 간단한 작업이야. 그것만 잘해주면 박도훈 그 자식 감옥에서 빼내줄 수도 있어. 어때? 거래할까? 한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악마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빠를 구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도 알았죠. 한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컴퓨터 줘요. 할게요. 최태성은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이는구나. 똑똑해. 그날부터 한결이는 저택 지하에 마련된 비밀 서버실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니스 그룹의 가장 은밀한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최태성이 한결이에게 시킨 일은 세탁이었습니다. 그룹의 비자금 장부, 불법 로비 내역, 그리고 8년 전 형을 죽게 만든 사고 기록들을 깨끗하게 지우고 덮어쓰는 작업이었죠. 기존의 보안팀들이 몇 년을 매달려도 완벽하게 지우지 못했던 디지털 흔적들을 이 어린 천재가 처리해 주길 바랐던 겁니다. 한결이는 묵묵히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최태성은 감시 카메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결이가 놀라운 속도로 암호를 해독하고 데이터를 정리해 나가자 안심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최태성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천재에게 도구를 쥐어주고 등을 보였다는 것. 한결이는 최태성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지우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겉으로는 삭제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미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들을 아주 깊숙한 곳, 최태성조차 찾을 수 없는 가상의 공간에 백업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작업 도중 한결이는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명 넥스트 제니스. 8년 전 날짜로 된 파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한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회사는 내가 더 잘 키울게. 시우랑 형수는 걱정 마. 같이 보내줄 테니까. 최태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절벽으로 구르는 소리. 이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 녀석 질기네. 처리해. 폐차장으로 보내. 라고 지시하는 냉혹한 목소리까지. 한결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이 보라색과 검은색으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자신의 친부모를 죽이고 자신마저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작은 아빠 최태성이라니.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거두어 친아들처럼 키워준 사람이 바로 박도훈 아빠라니. 한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부릅떴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 위로 모니터 속에 복잡한 코드가 붉은색 복수의 칼날처럼 번쩍였습니다. 아빠, 내가 구해줄게. 그리고 저 아저씨가 지은 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줄게. 한결이는 그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한 디지털 시한폭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탄의 타이머는 정확히 일주일 뒤 최태성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그 순간을 향해 맞춰졌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도훈 씨에게 국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힘없어 보이는 중년의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박도훈 씨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니스 그룹 측 변호인단이 워낙 빵빵해서요. 게다가 그쪽에서 당신을 산업 스파이의 아동 학대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이를 앵벌이 시키고 학교도 안 보냈다면서요? 아닙니다. 학교는 못 보냈지만 제가 밤새 가르쳤어요. 굶긴 적도 없고 때린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판사가 그걸 믿어줄까요? 증거가 없잖아요. 게다가 결정적인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라니요? 돌아온 최시우 군, 그러니까 한결이가 법정에 서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 말로는 아이가 당신한테 학대당했다고 증언하겠답니다. 도훈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이가 법정에 선다고? 그리고 나를 학대범이라고 말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곧 도훈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태성이 아이를 협박했을 겁니다. 나를 살리려면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겠죠. 그 착한 아이는 아빠를 위해 기꺼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변호사님, 도훈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유괴, 학대, 스파이. 다 제가 했다고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결이가 법정에 서는 것만은 막아주세요. 그 어린애가 아빠를 범죄자로 지목하는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이요. 도훈 씨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는 건 상관없었지만 한결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재벌 3세 유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짜 아빠의 두 얼굴, 천재 소년을 노예처럼 부렸다? 제니스 그룹 최태성 회장, 눈물의 호소, 조카 되찾아 기뻐.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도훈 씨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최태성 회장이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는 한결이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아, 미안하다. 못난 아빠 만나서.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의 맹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도훈 씨가 아이를 납치해 노동을 착취했다는 억지 주장들이 쏟아졌지만 도훈 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검사가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인 최시우 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결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증언대로 걸어가는 동안 법정 안의 모든 카메라가 아이를 향했습니다. 한결이가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아이의 입 높이에 맞춰졌습니다. 검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우 군, 많이 힘들었죠?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 박도훈 씨가 시우 군을 억지로 데려가서 시킨 일들, 그리고 시우 군에게 했던 나쁜 짓들, 솔직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요. 한결이는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의 도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훈 씨는 차마 아이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결이의 시선이 이번에는 방청석의 최태성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최태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약속 잊지 않았지? 시키는 대로 말해. 라고 눈빛으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꿀꺽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박도훈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네, 그랬죠. 그 생활이 어땠나요? 지옥 같았나요? 검사가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한결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도훈 씨는 제게 코딩을 가르쳐 줬습니다. 코딩이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해커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도 당황했습니다. 멍청한 해커라니? 무슨 소리니? 한결이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로 해놓는 바보니까요. 자기 밥은 굶어도 제 컴퓨터 부품은 사주는 바보니까요. 그리고 한결이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동시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으니까요. 뭐라고? 최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한결이가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언대 위에 놓인 화상 증언용 노트북에
그것을 꽂아버렸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8년 전 그날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니스 그룹의 모든 서버가 지금 이 순간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한결이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와 함께 법정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붉은색 글씨로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형, 미안해. 시우랑 형수는 같이 보내줄 테니까. 최태성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8살 천재 해커의 반란. 침묵을 깬 아이의 복수가 생중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스크린과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결이가 도훈 씨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차례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울려 퍼진 그 잔인한 목소리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제니스 그룹의 심장을 꿰뚫는 결정타였습니다. 방청석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사람들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태성 회장은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색이 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해킹한 거라고. 다 가짜야. 최태성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크린에는 그가 지난 8년간 조작해온 비자금 장부와 불법 승계 자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8살 천재 해커 한결이가 심어둔 디지털 폭탄이 완벽하게 터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진실을 세상의 모든 서버에 강제로 복구시켜 박제해버리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꽉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검찰 측, 지금 즉시 저 증거의 진위를 파악하세요. 파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최태성의 변호인단마저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로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곧바로 법정 경위들이 최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최태성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아동학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제니스 그룹 회장이야. 최태성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추악했습니다. 그가 질질 끌려나간 뒤 법정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박도훈 씨와 증언석의 작은 아이 한결이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도훈에 대한 모든 공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난 8년간 아이를 보호해온 점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땅, 땅, 땅. 그 소리와 함께 도훈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한결이가 증언석에서 뛰어내려 도훈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도훈 씨는 달려오는 아들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거친 작업복을 입은 아빠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아들.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지만 두 사람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한결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무서웠지?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 아빠가 올 줄 알았으니까. 법정 안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끈끈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도훈 씨가 머무는 허름한 임시거처 앞으로 최고급 리무진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 제니스 그룹의 명예회장이자 한결이의 친할머니인 민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최태성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뉴스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민 여사는 도훈 씨의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한결이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 새끼, 죽은 줄만 알았던 내 강아지가 살아있었다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결이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는 살짝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낯선 핏줄의 온기보다 옆에 있는 도훈 씨의 낡은 옷자락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민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박도훈 선생, 면목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시우는 정말로 세상에 없었겠지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당신에게 보상하리다. 도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결이가 상처받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민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한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야, 이제 집에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마. 내가 가진 그 천재적인 재능 썩히면 안 된다. 할머니가 제니스 그룹의 모든 것을 내게 물려줄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쓰레기장 컨테이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미래가 보장된 길. 도훈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보내주는 게 맞았습니다. 자신은 정과자 꼬리표만 뗀 가난한 노동자일 뿐이니까요. 도훈 씨가 슬그머니 잡고 있던 한결이의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가라, 한결아. 할머니 따라가. 거기 가면 배도 안 골고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도 실컷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결이는 놓아주려는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래 오냐? 말해보렴. 저는 시우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강한결이에요. 민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큰 집 필요 없어요. 비싼 컴퓨터도 필요 없고요. 저한테는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고물 컴퓨터가 최고예요. 얘야, 그게 무슨. 할머니네 집에는 밥해주는 사람도 있고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밤에 무섭다고 하면 안아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작은 아빠처럼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무서워요. 한결이가 도훈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빠 냄새가 좋아요. 기름 냄새나고 땀 냄새나도 이게 진짜예요. 저 여기서 살래요. 아빠랑 같이 붕어빵 사 먹고 고물 주우면서 살래요. 그게 더 행복해요. 8살 아이의 단호한 거절. 민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감옥보다
초라하지만 따뜻한 사랑을 선택한 아이. 민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겠구나. 핏줄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내가 늙어서야 배우는구나. 민 여사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훈 씨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과거 도훈 씨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특허권과 명예를 모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니스 그룹이 아닌 도훈 씨의 명의로 된 깨끗한 집과 한결이를 위한 후원 재단을 설립해 주었죠. 그것은 핏줄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도훈 씨와 한결이는 더 이상 컨테이너에 살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있는 작은 2층 집에서 한결이는 학교에 다니고 도훈 씨는 작은 보안회사를 차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2046년 봄, 서울 도심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 세계 IT 업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테크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슈트, 그리고 지적인 눈매. 28살이 된 한결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천재 해커 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제니스 그룹의 후계자로서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병사한 최태성의 뒤를 이어 민 여사가 지켜온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한결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한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분이 제가 제니스 그룹의 차기 회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100살의 민 여사가 초조한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니스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한다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니스 그룹은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성입니다. 높고 견고한 벽을 쌓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성이죠. 제가 배운 기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벽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잇는 법을요. 한결이가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박도훈 씨였습니다. 저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은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구해주신 저의 아버지 박도훈 씨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차가운 코드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한다고. 도훈 씨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회사 이름은 스카이로직 스카이라직입니다. 하늘처럼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소외된 곳, 데이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 무료로 인터넷길을 깔아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익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기억. 그것이 한결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민 여사는 휠체어에서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손주가 재벌 회장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결이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도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한결이가 묻자 도훈 씨가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최고였다. 근데 너 진짜 후회 안 하냐?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텐데. 에이, 아빠랑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코딩하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아, 맞다. 오늘 저녁은 붕어빵 어때요? 옛날 그 시장통 붕어빵집 아직 있대요. 도훈 씨가 껄껄 웃었습니다. 녀석하고는 그래, 가자. 내가 싸라. 사장님 되셨는데.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나란히 회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더 빛나는 것은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이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고통보다 깊은 신뢰로 이어진 두 사람의 길은 이제 막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세상이 버린 남자와 세상이 잊은 아이가 만들어낸 기적.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유전자가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태어난다는 것을요. 어느새 밖에는 봄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쓰레기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눈이 내렸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권선징악이 매우 후련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고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